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임한규입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 굉장히 긴데 약칭으로 이제 카인드로 국내외에서 이미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카인드를 앞으로는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신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해외 건설이 이루어질 거다 하는 이런 예상보다는 신정부한테 해외 건설을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방향성을 제시하는 제언 수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원회 일부 이제 전달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진행 사항은 현재 해외 건설 시장, 특히 한국 기업을 중심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오늘 제가 제안을 하는 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서 왜 투자 개발 사업으로 가야 되느냐, 그 당위성하고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개발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갖고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해외 건설 수주 통계입니다. 2010년에 716억 달러를 저희가 해외 건설 수주를 했어요. 이 규모가 그 당시에 조선이나 반도체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이 정도의 숫자를 보였고 지속적으로 500억대, 600억대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 평균이 600억 달러입니다. 600억 달러의 해외 건설 수주 실적을 보이다가 2016년부터 급격히 하락을 해요. 그래서 현재는 반토막 이하로 200억 불대에서 300억 불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작년하고 작년에 이제 300억 달러를 회복해서 국토부에서 떡도 돌리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 그 숫자상으로 볼 때는 과거의 영화와는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해외 건설 수주가 왜 감소했느냐?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적으로 보면은 2010년 전후에 그렇게 많이 수주했던 중동 프로젝트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대형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들이 엄청난 적자로 이어집니다. 처음엔 성장통이라 그랬는데 우리의 역량 한계를 뛰어넘는 많은 수주를 해서 그 부분을 제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그런 부분이 맞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 대규모 건설사고 상장기업인데 주식시장에 엄청난 어닝 쇼크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룹 차원에서 굉장히 철저한 리스크 관리 체제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 건설에 참여하는 그런 열정이라든지 회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과거보다는 덜 적극적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저는 이게 가장 본질적인 요소라 그러는데, 우리가 성장통이건 어쨌든 역량이건 그거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을 넘어가면서 우리의 가격 경쟁력이 후발 개도국 경쟁사들한테 이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우리가 중국, 인도, 터키 이런 회사들하고 시장에서 붙는데 우리의 가격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얘기죠. 가격 경쟁력이 최고 수준이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해외 건설 수주가 감소하는데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 경기가 그동안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해외 쪽보다는 그 리소스를 국내에 투자를 해서 더 수익이 확실하고 회수가 빠르고 리스크가 파악이 확실한 국내 부분에 이제 사업을 집중했기 때문에 사실 지난 한 5년 기간 보면 국내 건설사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해외 쪽은 중동 플랜트가 우리의 메인이었는데 유가가 이제 저유가로 가면서 중동 쪽의 플랜트 수요가 굉장히 감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부 외부 요인이 있는데, 제가 보는 또 하나는 글로벌 트렌드가 과거에 단순 도급형 재정 사업에서 이제는 각 개도국의 인프라라든지 이런 수요가 자기들 자체 재정으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PPP라든지 투자 개발 사업으로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단순 도급형 시공 사업만 본 게 아닌가.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자체적인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겠느냐?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원론적인 얘기만 먼저 하고 들어가면은 단순 시공형보다는 고부가가치화되는 다양한 수익 모델을 우리가 추구를 해야겠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PM이라든지 피드, 우리 기본 설계라 그러죠. 훨씬 밸류가 높은 기본 설계라든지 사업의 운영 및 유지 관리, O&M이라든지 건설뿐만이 아닌 다양한 부분에 우리가 이제 그 수익원을 창출하면서 좀 더 고부가가치 사업을 해야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세계 최고의 가격을 갖고 있는, 코스트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트렌드가 이제 이런 투자개발 사업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 투자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두 번째 투자개발 사업 추진 역량을 갖추는 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해외 건설 통계입니다. 투자개발 사업만 이제 따로 뽑아서 봤는데 회색선이 건수예요. 건수면은 1년에 5건 정도 제대로 된 투자개발 사업이 지금까지 안 나왔다는 얘기죠. 금액은 뭐 과거에 삼성물산이 사우디에서 발전 설비했을 때 한 30억 불 된 이후에는 10억 불 전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나라 해외 건설 수주 1년에 한 400건에 300억 달러 정도 했다고 봤을 때 3%에서 5% 정도가 투자개발 사업에서 발생시킨 해외 건설 수주 실적입니다. 이게 2021년부터 좀 바뀝니다. 2021년을 보면은 48억 달러까지 올라가죠. 이제 그러면서 전체 그 해외 건설 수주의 18%가 이 그 투자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뭐 프로젝트들이에요. 그래서 많지 않은데 SK건설, 지금 SK에코플랜트로 바꿨습니다만은 유라시아 터널이라든지 라오스 수력 발전, 그다음에 터키의 차나칼레 브릿지 같은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됐고요. 몇몇 업체들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투자개발 사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최근 3년 보면 이제 좀 바뀌기 시작하는 게 물론 저희 카인드가 투자개발 사업에 이제 국내 기업의 파트너로 참여도 하고 있지만은 작년에 그 호주에서 GS건설이 그 노스이스트 링크라고 이 도로 연결 사업인데 100억 불짜리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유럽 회사들과 팀을 이루어서 수주를 했고 또 한국전력이 개발한 사업인데 삼성물산이 참여하면서 그 UAE의 해저 송전 케이블 이 185km짜리입니다. 그 프로젝트를 따면서 작년에 48억 정도의 이제 투자개발형 사업에서의 해외 수주가 이뤘고 올해 뭐 지금 몇 달 안 됐지만은 GS가 호주의 인랜드 레일웨이 사업 땄고요. 그 자료에는 6억 불로 되어 있는데 10억 불이 넘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SK 에코플랜트가 노르웨이에서 그 노르웨이 베르겐 지역에 굉장히 그 고기술의 고난이도의 도로와 터널을 교량과 터널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또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내 기업들이 일부 그 선발사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해외 투자 개발 사업이 그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 있고 또 카인드가 설립 4년이 됐는데 카인드가 원래 설립의 목적인 국내 기업의 투자 개발 사업을 지원하면서 이게 좀 더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터키의 유라시아 해저 터널 2016년 말에 완공돼서 이미 5년 이상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차나칼레 대교는 지난달에 김부겸 총리가 가서 에르도안 대통령과 이제 준공식을 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의 그 THT 신도시, 우리 스타레이크 프로젝트라고 그러는데 김우중 회장 때부터 한 20년 이상 추진을 해서 지금 1단계가 완성이 됐습니다. 전체 한 56만 평, 여의도의 3분의 2 정도 되는 지역인데 이제 베트남 하노이의 새로운 여기가 우리 강남 같은 이제 지역이 될 겁니다. 뭐 한전을 중심으로 석탄 화력이라든지 가스 화력 많은 프로젝트들을 해외에서 성사시킨 바 있습니다. 그럼 개발 사업이 뭔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뒤쪽 그 방향 앞으로 나갈 방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 사업은 이 주어가 디벨로퍼입니다. 디벨로퍼가 대규모 인프라라든지 도시개발이라는 이런 목적 사업을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인허가 계약 사업에 필요한 여러 그 요소들을 수행을 해서 결국은 사업을 완성시키고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결국 시공사가 공사만 하는 게 아니라 금융조달, 지분투자 이걸 하면서 사업을 제대로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 이제 투자개발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걸로 정부와 그 민간이 그 리스크를 쉐어하면서 가는 민간 투자 사업. 우리나라의 민자도로라든지 민자발전소라든지 많이 있죠. 이게 PPP가 대표적으로 그 지금 개발도상국에서 확대가 되고 있고요. 이런 투자개발 사업은 대부분 장기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최종 목적 사업이 건설업이 아니고, 건설업은 수단이고, 최종 목적 사업은 제조업이라든지 뭐 유틸리티 운영 사업이라든지 도로 발전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결국 최종 목적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역량을 갖춰야지 추진이 가능한 그런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앞에 말씀드린 투자개발형 사업이 어떤 차별화를 갖느냐. 저희가 지금까지 주로 추진했던 거는 도급형 사업입니다. 우리가 시공만 하는 거죠. 결국 이거는 코스트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고, 이 도급형 사업에서 이제 최근에 많이 바뀌고 있는 게 EPCF라 그래서 EPC에 파이낸스가 들어가는 시공자 금융 주선형입니다. 재정이 취약한 발주처가 이제 금융 부분을 시공사가 일정 부분, 뭐 50%에서 70% 정도의 금융 솔루션을 갖고 오면 결국은 코스트 플러스 금융 비용을 갖고 이제 평가를 받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한 10여 년 됐어요. 그래서 시장에 많은 그 신용이 떨어지는 저개발 국가들이 EPCF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투자개발형 사업은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가서 시공사가 사업의 오너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뭐 민간 협력 사업이건 또는 민간 쪽의 개발 사업이건 투자개발 형태로 가는 부분이 이 투자개발형 사업입니다. 투자개발형 사업은 뭐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있는데 결국은 가운데 있는 그 프로젝트 컴퍼니 SPC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 자본을 제공하는 그 주주 스폰서 그룹이 있고요. 스폰서 그룹이 이 프로젝트 컴퍼니의 원료 공급이라든지 제품 판매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구조적으로 계약으로 다 엮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계약을 통해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익이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대주단,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을 받아가지고 프로젝트를 완성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와 이제 운영사, EPC와 O&M을 그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주주와 대주, 그 다음에 원료 공급자와 제품 구매자, EPC 시공사업자와 이제 O&M 운영사업자, 이 6가지가 Six Enablers라고 이제 제가 이제 명칭하는 용어인데, 이 Six Enablers를 잘 선정을 하고 그 Six Enablers와의 관계를 계약으로 잘 엮는 그 과정이 사업개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투자개발형 사업은 이 사업개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금융을 완성하고, 완성된 금융으로 자금이 이제 사업에 투입이 되면은 착공을 하고 그 건설을 통해서 향후 운영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다 아울러서 가야지 투자개발형 사업이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성하고 그다음에 장기간, 그다음에 금융 경쟁력이 이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왜 투자개발 사업을 가야 되느냐? 투자개발 사업으로 가야 되는 이제 이유를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투자개발형 사업은 보통 2가지로 승부가 납니다. 첫 번째는 BOT라든지 뭐 이런 그 BTL 형태에서 그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줘요. 상대방 발주국이. 그 기간 동안 투자를 해서 하는데 우리가 얼마의 가격을 받겠다. 우리 고속도로 톨 비용이라든지 전기의 전력 요금이라든지 하는 그걸 이제 저희가 테리프라 그러는데, 테리프를 얼마나 경쟁력 있게 만들 것인가가 이제 첫 번째 싸움의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터키 같은 나라는 이 테리프를 정해놨어요. 톨비는 차량 한 대당 4불이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오히려 그러면 몇 년 만에 우리한테 그 사업권을 돌려줄래. BOT 기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앞에 거는 저희가 높이의 싸움이고 뒤에 거는 뭐 길이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 수익 모델이 경쟁력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 번째는 사업의 수익을 어떻게 갖고 갈 거냐. 수요를 잘 예측을 하고
거기에 어떤 마케팅 역량을 포함시켜서 어떤 가격 정책으로 이 사업의 수익을 맥스로 만들 거냐 하는 이제 수익 측면이 있고요. 비용 측면은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투자비예요. 투자비는 EPC, 공사비를 포함을 해가지고 그 공기, 거기에 관련된 각종 이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비용을 포함하면은 KPEX, 투자비가 나오고, 투자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투자비와 같이 또 중요한 게 그 완성된 목적물이 실질적으로 생산이나 그 서비스를 운영할 때 오펙스, 운영 비용을 얼마나 저렴하게 갈 거냐. 결국 그 O&M의 역량하고 생산성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거를 그 100% 자기 자본으로 안 하기 때문에 타인 자본을 빌렸을 때 금융의 경쟁력, 코스트라든지 만기라든지 여러 부대 조건이 얼마나 좋은지가 또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폰서로 참여하는 주주그룹들이 생각하는 기대 수익률, 나는 얼마 정도의 투자 보수를 갖고 여기를 가겠다에 따라서 전체적인 파이낸셜 모델이 나오고, 이 파이낸셜 모델에 따라서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 그 두 가지를 갖고 상대 발주처, 상대방 국가라든지 상대 발주처를 이제 설득을 해야 되고, 아니면 입찰해서 경쟁에 이겨야 됩니다. 이게 이제 투자개발 사업의 경쟁 구조인데, 이걸 잘 보면은 투자개발 사업은 시공사업하고 달라요. 굉장히 다양한 경쟁 요소에 따라서 수주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EPC 코스트가 좀 높아도 많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잃은 상태에서 투자개발 사업을 주력해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마지막 하나의 이제 뷰티가 있어요. 마지막 매력이 뭐냐면은, 이렇게 다양한 전문성과 능력을 이제 확보를 해야지 이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 10나라 안 돼요. 제가 보면은 한국, 일본, 유럽에서도 뭐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영국, 미국도 없어요, 여기. 인도 이런 나라 못 들어옵니다. 중국은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이 방식이 촌스러워서 일부 제한된 부분, 뭐 고속도로라든지 발전이라든지 일부 들어오지만은 중국도 약해요. 이 진입 장벽이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격을 갖추고 그 시장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전제로 볼 때는 경쟁도 치열하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투자개발 사업을 했을 때 기대 수익 모델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시공사 입장에서 볼 때는 시공을 하면서 시공 수익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주주로 참여하는 이제 스폰서 그룹들, 시공사가 될 수도 있고, 금융기관이 될 수도 있고, 운영사가 될 수 있고, 다른 차원의 전략적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그 스폰서 그룹은 투자 수익을 이제 받게 됩니다. O&M에 참여하는 운영사는 O&M 수익을 보고, 원료를 공급하거나 제품을 구매하는 회사들은 그 트레이딩을 통해 가지고 트레이딩 수익을 보거나, 아니면 자기 원가를 절감하고 매출액을 극대화하는 그런 그 트레이딩 상의 그 이익을 발생시키게 되죠. 금융기관들 여기 들어가 가지고 이제 이자라든지 수수료라든지 각종 이제 금융 활동을 할 수 있고, 이거 외에도 기자재를 공급한다든지 설계,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물류, 다양한 수익 모델이 이제 이 사업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가장 큰 거는 이런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국내에 이거에 대한 전문 인력들을 양성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옆에 인도네시아에 이제 제가 한 100개 정도 프로젝트들을 사례를 조사하고, 그 중에 제가 해본 회사 사업들이 전 직장, 현 직장에서 한 4, 5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모델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인도네시아의 찌레본 석탄 화력이라고 한 2010년 정도에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시공사는 두산중공업이에요. 스폰서에 중부발전과 삼탄이 들어갔습니다. 운영에 중부발전, 원료 석탄 공급이 삼탄. 딱 하나 한국 팀들이 안 들어간 게 전기를 구매하는 거예요. 이건 인도네시아 PLN이라고 전력공사가 이제 전기를 다 구매했죠. 수출입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참여를 했고, 두산중공업의 설비를 쓰면서 한전기술이 설계와 감리에 참여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근데 한국 팀만 있는 거 아니에요. 마루베니가 스폰서에 같이 참여해서 O&M 같이 했고, 인도네시아의 그 아다로, 인디카 이런 회사들이 또 스폰서로 참여하면서 석탄을 같이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 개발 사업은 국내 기업들만 가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팀 코리아를 이루어가지고 다양한 수익 모델에서 그 각사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저희 표현으로는 종합 예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투자 개발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지, 신정부에서도 좀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거고, 각 기업들도 노력을 해야 될 건데, 그 첫 번째는 투자 정책을 제대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외 투자 개발 사업에 참여할 건지에 대한 전략이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는 대주주로 전체 사업을 리드하면서 책임 있게 이거를 하나의 새로운 수익 모델로 간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가요. 일본 상사나 세계적인 메이저 회사들에 붙어서 시공을 하면서 우리는 10% 전후에 소규모 자본으로 투자 개발 사업에 들어간다. 각사마다 전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처한 형편과 역량에 따라서. 그런 해외 투자 개발 사업의 참여 전략. 그다음에 투자 재원을 마련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 정도의 자금을 어떤 식으로 연차적으로 여기 사업 개발에 쓰겠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 자기 자본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리고 사업 개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을 모아가지고 그 인허가를 받고 사업에 필요한 여러 계약이라든지 이걸 확보하면서 가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듭니다. 이 사업 개발비 지출에 대한 부분을 저 회사 내에 공감대를 형성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 사업 개발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업 개발의 프로젝트 매니저, 기술, 마케팅, 금융, 법률, 환경 같은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키워져야 됩니다. 사실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도 이걸 다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카인드가 전문성을 제공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자서 이 사업을 못합니다. 세계적인 마켓 플레이어라든지 우리가 진출하는 각 나라에 있는 로컬 강자들과의 그 협력 체계를 잘 구축을 해가지고 이 사업에 가장 좋은 그런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하고 사업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야 됩니다. 국내 팀 코리아 구성하는 거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신정부가 들어섰는데 첫 번째는 제가 속해 있는 카인드. 카인드는 2018년 6월에 설립이 됐는데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기업입니다. 저희의 정체성은 코-디벨로퍼, 코-인베스터. 그래서 국내 기업들하고 사업을 발굴하는 단계부터 최종적으로 운영하는 단계까지 모든 사업 개발의 전 과정을 같이 간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전문성을 저희가 이제 일부 제공해 준다가 첫 번째 저희 코-디벨로퍼의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코-인베스터. 도와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업에 실제로 돈을 대고 주주로 참여하고 경영에 참여를 하면서 책임 있는 그런 사업 개발을 한다가 이제 저희 두 가지 정체성인데 재밌는 거는 이 카인드의 설립이 박근혜 정부에서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2년 정도 준비가 됐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그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바이해서 빠른 시기에 그 사업을 완성시킨 몇 안 되는 특이한 예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또 정부가 바뀌더라도 이런 카인드를 지금 현재 자본금 5천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5천억 갖고는 현재까지 저희가 투자 승인 낸 게 사업에서 한 4천억, 펀드에서 한 3천억,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현물 투자라고 1천억, 한 8천억 정도 돼요. 근데 금년에 저희가 한 4천억 정도 추가로 투자 승인이 냅니다. 그럼 1조 2천억인데 카인드의 자본을 늘리는 부분, 인력을 늘리는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정부가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 카인드가 아무리 도와주더라도 결국은 그 뎨파이낸싱 쪽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하면 한 60, 70%를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우리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이런 데들이 좀 난이도가 높은, 신용도가 좀 부족한데 정책금융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 이런 부분, 그리고 ODA를 연계해서 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하는, 그래서 금융이 가능해지는 뱅커빌리티를 확보하는 부분에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각종 정부에서 펀드라든지 보조금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사업 개발과 투자에 제대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좀 확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운영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국내
인프라 공기업들이 또 에너지 공기업들이 보면은 독점 체제를 유지하면서 70년 이상 아주 좋은 운영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공항공사, 철도공사, 한국전력 좋은데 이런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줘야지 건설사들은 사실은 사업의 목적 사업인 그런 최종 사업에 대한 역량이나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시너지를 내는 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은 공공기관들이 지금 이 투자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